2026년 2월 9일 미국 반도체 업계 3위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자금 수십조 원의 향방이 단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D라임 가격 상승 전망치가 기존 40%에서 90%로 수정됐습니다. 마이크론이 고성능 HBM을 못 만든다라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PC나 서버에 꽂는 일반 D램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야? 이상하죠. 범용 D램 가격이 한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뛴다는 전망은 20년 내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공급 쇼크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에게 HBM 제조사로 남은 선택지는 오직 두 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론이 왜 탈락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품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4에 요구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11기가비트, 즉 11gbps입니다. 그런데 국제 표준은 8gbps입니다. 엔비디아가 표준보다 37% 높은 성능을 요구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세웠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AI 칩 루빈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루빈은 블랙웰의 후속작으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입니다. 이 칩은 학습 성능이 블랙웰 대비 3.5배, 추론 성능은 무려 5배 향상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때 비용이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물 같은 성능을 내려면 메모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루빈 GPU 한 개에 들어가는 HBM4 메모리 용량이 288GB입니다. 이 메모리들이 초당 22TB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고화질 영화 한 편이 약 5GB입니다. 1초에 영화 4,000편 이상을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이런 성능을 내려면 메모리 칩 하나하나가 11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버텨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테스트 과정에서 10gbps까지는 무난하게 찍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CEO가 직접 나서서 우리 마이크론도 11gbps 속도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주주들 안심시키려고 큰 소리 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엔비디아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된다고 했는데 실제 제품은 엔비디아가 원하는 기준, 즉 안정적인 11gbps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마이크론은 왜 입으로는 된다고 해놓고 실전에서는 탈락했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 차이가 드러납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 칩을 쌓아 올리는 맨 아래층인 베이스 다이에 로직, 즉 연산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베이스 다이가 그냥 받침대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가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분배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대만 TSMC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메모리 공정 기반으로 베이스 다이를 자체 제조하려 했습니다.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발열 제어와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엔비디아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인 기술력의 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HBM의 베이스 다이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메모리 기술과 로직 반도체 기술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해서 이미 문제를 해결했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둘 다 없습니다. 메모리 전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이크론이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TSMC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자체 로직 역량을 키우거나 해야 하는데 둘 다 최소일 2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사이에 루비는 출시되고 HBM4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양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탈락 소식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마이크론 탈락 소식이 전해진 2월 9일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3% 이상 급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초로 5만 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명확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2월 10일 KRX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4.92% 상승, SK하이닉스는 5.7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4에서 성과가 없고 SK하이닉스만 잘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 HBM4에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다는 걸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엔비디아 HBM4 점유율은 SK 하이닉스 60%, 삼성전자 23%, 마이크론 17%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탈락하면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70%, 삼성전자 30%로 양분됩니다. 마이크론이 가져갈 예정이었던 17%의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SK 하이닉스가, 일부는 삼성전자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 여력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D램 라인을 100%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소 생산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소폭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23일부터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본격 출에 들어갑니다. 양산 출하가 된다는 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HBM3에서 완전히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HBM3 12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실기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핀당 전송 속도 11.7GBps를 달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10에서 11GBps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있습니다. 삼성의 HBM4 수율이 정말 완벽한가, 아니면 엔비디아가 물량 확보가 급해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 건가 하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시각은 삼성의 기술적 퀀텀 점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칼을 갈고 나왔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 1B 공정에 머물 때 삼성은 혼자 6세대 1C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더 미세한 공정으로 만들었으니 전력 효율도 좋고 속도도 잘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즉, 엔비디아가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력 승리론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시각, 즉 엔비디아의 절박함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마이크론은 탈락했고 SK 하이닉스 공장은 이미 풀가동입니다. 만약 여기서 삼성까지 탈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HBM4 공급을 SK 하이닉스 단 한 곳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솔벤더 리스크라고 합니다. 구매자인 엔비디아 입장에서 공급자가 딱 한 곳뿐이라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가격 협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가격 50%더 줘라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의 기술도 올라왔고 엔비디아의 상황도 급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복귀했다는 팩트입니다. 수율 문제는 양산하면서 잡아가면 되지만 공급 계약을 못 따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D램 가격이 90%나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지 이 숫자의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90에서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전망치 55에서 60%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PC용 범용 D램인 8GB DDR4 가격이 1분기에 91% 오를 것으로 봤고 서버용 64GB DDR5는 무려 99% 급등이 예상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AI 서버 수요 폭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네 회사만 합쳐도 올해 자본 지출 계획이 6천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한화로 약 880조 원입니다. 아마존 혼자 2천억 달러, 구글은 최대 1,850억 달러를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투입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GPU 서버를 구매하는 데 쓰이고 그 GPU의 심장이 바로 HB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산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HBM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반도체 공장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한정된 웨이퍼 위에서 HBM을 만들지 일반 D램을 만들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HBM이 웨이퍼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겁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칩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같은 웨이퍼 한 장을 넣었을 때 일반 D램은 10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HBM은 그 구조가 복잡해서 300에서 400개밖에 못 만듭니다. 여기에 칩을 뚫고 쌓는 복잡한 공정 때문에 불량률도 높아서
버리는 웨이퍼가 더 많습니다. 즉 HBM 한 개를 더 생산하려면은 일반 D램 3개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캐파 잠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주문을 맞추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PC나 서버용 일반 D램을 찍던 라인을 멈추고 급하게 HBM 라인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HBM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에 풀려야 할 일반 D램 공급은 씨가 마르는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발해버리니 가격이 90% 폭등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둘째, 마이크론의 범용시장 철수입니다. 마이크론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을 버티지 못하고 자사 브랜드인 크루셜을 통한 소비자 대상 메모리 판매 사업을 2026년 2월까지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3대 메모리 업체 중 하나가 리테일 시장에서 빠진다는 건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재고 바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가 사실상 바닥 상태입니다. 만들면은 팔리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 거죠. 넷째, 증설 효과는 2027년 이후에나 반영됩니다. SK하이닉스의 청주 M15X 공장, 삼성전자의 평택 P사 증설, 마이크론의 일본 히로시마 투자, 이런 증설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2027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그때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치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메모리를 쓰는 제품 가격 전반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포모, 즉 놓칠까 두려운 심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북미와 중국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과 서버 제조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메모리 공급사들과 연간 장기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한된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분기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 4분기에 D램 영업이익률이 이미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용 D램의 이익률이 HBM을 최초로 넘어선 분기였습니다. 올 1분기에는 D램 마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4로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범용 D램에서도 역대급 마진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양쪽에서 다 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SK하이닉스가 왜 70%나 되는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부터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스펙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온 겁니다. HBM3, HBM3E에서 모두 선두를 유지했고 HBM4에서도 가장 먼저 양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HBM4 12단 개발을 끝내고 양산 채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TSMC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2024년 4월에 SK하이닉스는 TSM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HBM4부터는 로직 다이를 TSMC의 첨단 공정으로 만들고 패키징까지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4가 요구하는 고성능 로직 다이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율 면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HBM3 이 수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통상 수율은 영업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미국에서 만나 HBM4 공급과 관련한 막바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 거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의 한계입니다. 지금 D램 라인이 100% 풀가동 상태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을 더 늘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 M15X 공장 증설을 앞당기고 있지만 신규 생산 능력이 시장에 본격 반영되는 것은 내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HBM3 12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고전했었죠. CES 2025년에서 젠슨 황이 삼성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시장에서는 삼성의 HBM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주가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로 한동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HBM3에서의 실기를 만회하기 위해 HBM4에 올인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입니다. 말씀드렸던 6세대 일시 공정이죠. 일시 공정은 1비보다 미세한 공정이라 셀 집적도가 더 높습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스 다이에는 자체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TSMC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삼성은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납기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으니 일정 관리가 더 유연한 거죠. 성능도 이미 핀당 전송 속도 11.7GBps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샘플 단계를 넘어서 양산 제품 주문이 시작됐고 3월부터 정식 공급에 들어갑니다. 오는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6 연에서 루빈이 공식 공개되면 삼성, HBM4도 함께 데뷔할 전망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 사업장 P4의 내년 1분기까지 월 10만에서 12만 장의 일시 디램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삼성전자의 디램 생산 능력이 월 66만 장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최대 18%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준비된 캐파에 대해서는 고객들로부터 전량 구매 주문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이미 다 팔린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일시 공정은 1비보다 미세해서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상에서 HBM4 공급 가격을 크게 높여서 제조 비용을 상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두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격 협상력은 분명히 삼성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HBM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갑이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곳이 경쟁하면서 엔비디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테스트 통과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격 협상에서도 엔비디아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탈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급자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100% 풀가동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증설을 하고 있지만 당장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긴 어렵습니다. 반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올 AMD의 EMI 450에도 HBM4가 탑재됩니다. 내년 초 출시될 구글의 TPU V8,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4에도 모두 HBM4가 들어갑니다. 이 빅테크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합쳐서 6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엔비디아 혼자 독차지할 물량이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AMD까지 한국 기업에 선주문을 넣으면서 가격 경쟁, 즉 비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가격국 결정권이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넘어갑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최근 HBM 수요 폭발로 GPU 원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HBM4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지면 이 비중은 40%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값을 부를 여지가 생긴 겁니다. 초기 공급사가 제한될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가격을 깎겠다라고 밀어붙이다가 물량을 못 받으면 루빈 출시 일정 자체가 어그러집니다. 엔비디아도 무리하게 가격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급사 다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HBM4 초기 공급망에서 완전히 빠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공급망에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은 어리석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양강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 사이에 두 회사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물량을 공급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번 마이크론 탈락의 파급 효과는 삼성, 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확산됩니다. HBM4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메모리 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장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TSV라고 해서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가 수직으로 통하게 만드는 기술이 쓰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장비 업체들의 주문이 늘어납니다.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은 여러 층의 칩이 쌓여 있어서 분량을 잡아내기가 일반 D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고성능 검사 장비 수요가 폭발합니다. 소재도 중요합니다. 칩을 쌓을 때 쓰는 접착 필름, 열을 방출하는 반결 소재, 신호 전달을 최적화하는 기판,
이런 소재들의 수요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외에도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합니다. AI 서버는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동을 돌리는데 소도시 하나 수준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변압기, 배전반, 케이블, 냉각 설비,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AI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그 돈이 반도체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소재,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 설비까지 전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HBM4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HBM4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기술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HBM5도 곧 준비가 되겠죠? 앞으로 벌어질 소름 돋는 기술 변화 3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멍 뚫기의 시대가 끝나고 붙이기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 HBM은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TSV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HBM4, 그리고 2028, 년쯤 등장할 HBM5부터는 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16단, 20단, 칩을 계속 쌓아야 하는데 구멍을 뚫고 범프를 연결하는 방식은 두께를 줄이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납된 볼이 사라지니 칩 두께는 획기적으로 얇아지고 데이터 통로는 수천 개 더 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TSMC와 손을 잡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술을 누가 먼저 안정화하느냐, 여기가 바로 HBM5 승부처입니다. 둘째, 메모리와 두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걸 로직 메모리 코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엔 CPU 옆에 메모리를 꽂았다면 이제는 아예 한 몸처럼 합쳐버리는 겁니다. HBM4부터 베이스 다이에 로직 기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HBM5, HBM6로 갈수록 이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메모리 칩 사이사이에 연산 칩을 끼워 넣거나 아예 3D로 섞어버리는 구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단순 저장 창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메모리로 진화하는 겁니다. 셋째,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엔비디아의 직접 설계 개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하이닉스가 만든 규격품을 엔비디아가 사갔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맞춤형 성격이 강해집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아예 메모리 설계 도면까지 직접 그려서 던져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베이스 다이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 너네는 그 위에 메모리 셀만 쌓아서 납품해.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의 단순 하청 공장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턴키 전략이 무서운 잠재력을 가집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다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설계도만 주면은 삼성이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니까요. SK하이닉스는 TSMC라는 강력한 우군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에 맞서고 있고요. 결국 HBM4 이후의 시장은 단순히 누가 메모리를 잘 만드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엔비디아의 뇌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풀매수 해야겠네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리스크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3가지 시나리오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숨겨진 폭탄입니다. 첫째, AI 거품론과 투자 수익률의 실종입니다. 앞서 빅테크들이 올해 88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수백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정작 AI 서비스로 버는 돈이 그 이자 비용도 못 건진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돈 그만 써 하고 압박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엔비디아라도 주문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케이펙스, 즉 설비 투자 컷이 나오는 순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그날로 종료입니다. 물론 아직은 안 하면 죽는다라는 공포가 더 커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2026년 하반기에는 이 ROI 논쟁에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패키징 병목입니다. 여러분, HBM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코어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만들려면 HBM과 로직 칩을 기판 위에 정밀하게 붙여야 하는데 이 패키징 공정을 TSMC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걸 코어스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10차선 고속도로를 아무리 빨리 뚫어줘도 TSMC라는 톨게이트가 딱 한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톨게이트가 막히면은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TSMC가 패키징 라인을 2배로 늘리고 있지만 폭발하는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만약 여기서 병목이 터지면 엔비디아는 GPU를 못 만들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재고는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엔비디아의 독주 언제까지 갈까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갑이지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모두 탈 엔비디아를 외치며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 칩들이 성공하면 엔비디아 GPU 수요가 줄어들겠죠? 물론 HBM은 자체 칩에도 들어가니까 메모리 기업엔 나쁘지 않지만 시장 판도 자체가 흔들리면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숨겨진 카드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TSMC의 코어스 라인이 터져나갈 때 우리도 패키징 할 줄 알아. 우리한테 맡기면 HBM부터 패키징까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라고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 패키징 병목을 뚫어준다면은 그때는 주가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재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론의 탈락 뉴스가 왜 단순한 기업 실적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백악관이 주목하는 국가 전략 이슈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더 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반도체 3분지계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 특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설계는 엔비디아, 생산은 인텔,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다 해먹겠다. 이게 그들이 꿈꾸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 자립이었습니다.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퍼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퍼즐인 메모리에서 마이크론이 탈락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 꿈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로써 전 세계 AI 패권 지도는 완벽하게 세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두뇌를 쥔 미국, 손발을 쥔 대만, 그리고 기억을 독점한 한국. 이 셋 중 하나만 빠져도 전 세계 AI는 멈춥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아무리 천재적인 칩을 설계해도 TSMC가 아무리 잘 찍어내도 한국에 HBM이 없으면은 그 칩은 그냥 값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HBM은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입니다. 과거의 산유국들이 석유 밸브를 잠그면은 전 세계 공장이 멈췄듯이 이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웨이퍼 투입량을 조절하면은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심지어 미 국방부의 AI 무기 체계도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탈락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한국 의존도를 치명적으로 높여버린 사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이제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엄청난 지정학적 레버리지, 즉 협상 카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눈치만 보는 하청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과 대만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키를 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즉 슈퍼 을의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론 탈락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이자 우리가 이 기술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긴 이야기였지만 오늘 내용을 딱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 다 보신 겁니다. 첫째, 반도체 권력의 이동입니다. 마이크론의 탈락은 단순한 경쟁사의 부진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절대 갑이 휘두르던 가격 결정권이 이제는 물건을 쥔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넘어왔다는 신호탄입니다. D램 가격 90% 폭등 전망,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급자가 둘뿐인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슈퍼셀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둘째, 기술의 장벽이 성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히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HBM사부터는 로직이 들어가고 HBM 외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고 나중엔 아예 연산칩과 한 몸이 됩니다. 마이크론이 이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 후발주자들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쌓아 올린 이 기술 장벽은 앞으로 10년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설계, 대만의 생산도 결국 한국의 기억 없이는 멈춥니다. 이건 주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경고한 리스크들 기억하시죠? 빅테크의 지갑 사정과 TSMC의 패키징 병목. 이 2가지 폭탄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이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진짜 고수의 투자법입니다. 2026년 2월 마이크론의 탈락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추격자에서 지배자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부의 흐름 한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